안녕하세요. 지혜와 교양을 1cm 높여가는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찌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네, 갑자기 네, 좀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네. 이렇게 뭔가 멜랑콜리하고 낭만적인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클래식을 아주 막 많이 들으시지 않는 분이라도 지금 딱 들은 이 구절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죠. 그렇죠. 왜- 저희 또 우리의 호프 그렇죠. 임윤찬 피아니스트께서 우리의 스타. 네, 그 콩쿠르 방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콩쿨에서 이제 그 1위를 할 때 결선에서 결선 쳤던 곡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 그 지휘자가 막 그 연주를 듣고 마지막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막 그랬던 그 곡이죠. 모두가 클래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었나 하고 가슴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네. 바로 그 곡입니다. 네. 그 따지님은 평소에 클래식 좀 들으시나요? 원래는 잘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최근에 듣게 돼가지고 근데 뭐 너무 애호가처럼 막 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간간히 듣습니다. 간간히. 예, 왜냐하면 클래식은 좀 들으려면 되게 각 잡고 들어야 되는 음악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경으로 틀어놓고 있기에는 음악이 너무 좀 심각합니다. 들어놓고 자면은 잠도 솔솔 잘 오고. 무슨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길래? 무엇이든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좋아하는 음악가나 작곡가나 곡 있으신가요? 예, 아직 뭐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많이 들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무래도 소개할 이분은 이분에 관한 이 책. 예. 그 보면은 저도 참 평범한 취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혹은 제일 많이 듣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 누군지 그렇죠. 예, 아시겠나요? 자, B. 베토벤, 모차르트 아니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라고 하면은 뭐 베토벤 뭐 이렇게 맞아요.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 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이 곡이 많이 거론이 되죠. 그렇죠. 요즘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죠. 2번, 3번.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들으신 거는 3번이고 3번이었고요. 원래는 2번이 훨씬 좀 더 대중적이고 훨씬 대중적이고 유명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이 나는데 그 배우 유지태 씨가 그 김효진 씨라고 다 배우끼리 결혼한 커플이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서로 이제 연애하면서 어떤 공감대를 쌓았던 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랍니다. 진짜 되게 저는 교양 있으신 커플이었군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뭐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뭐 데이트를 할 때 누군가 한 분이 이 곡을 틀었더니 이 곡을 좋아하냐 나도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뭐 스파크가 사실 이 뛰었다. 곡 싫어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좋아하는데 그렇죠. 나도 좋아하는데 그게 그 곡을 좋아해서 두 분이 이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 곡을 좋아하니까 더더욱 훌륭하다. 그렇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여튼 그럴 정도로 최근에 국내에서 이 청취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공연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게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공연에 가실 기회가 어떻게 된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그 레퍼토리가 바로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특히 2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뭐 사람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일대기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특히 음악과에 관한 책을 잘 안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도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협주곡을 즐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매료되기도 하고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오늘 갖고 온 책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의 빛을 따라라는 그 라흐마니노프의 일대기에 관한
책입니다. 아주 책 표지도 새빨간 것이. 예, 일단 제가 제 생각에 이 책을 제가 선택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선택하기보다 사게 된 거는 책 표지가 예뻐서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닌가. 매료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의 음악을 듣고 좋았는데 뭐 이 책이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책 표지니까 예쁘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책 표지가 예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미국의 어떤 전기 작가가 쓴 책인데 뭐 라마니노프를 뭐 인터뷰해서 쓰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분 라마니노프는 1873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94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 초반에 43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뭐 그때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럴 수는 음. 없으니까, 근데 기존에 나왔던 수많은 뭐 책이라던가 뭐 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의 어떤 일대기를 좀 추적한 건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화려하게 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하긴 했는데 막 우리가 기대하는 막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뚫고 뭐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던가 아니면 뚫고 다시 뭐 어떤 성공을 이뤘다던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있습니다. 물론 삶이 쉽지는 않은 시기를 사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마어마한 비극을 겪었다던가 아픔을 겪었다던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긴 그리고 합니다. 뭔가 이 예술가, 음악가 하면은 되게 뭔가 개성이 강하고 뭔가 본인의 세계가 막 확고하고 그렇죠. 괴짜. 되게 괴짜이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이 라흐마니노프가 되게 성실한 노동자다. 그렇죠. 이런 피아노 느낌을. 연주 노동자. 이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뭐 라흐마니노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 플레임 라흐마니노프. 부탁드립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인데 이분 이제 러시아 사람답게 이름이 엄청 길어요. 여러 가지로 길고, 그리고 뭐 애칭도 좀 이게 그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라흐마니노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태어나셨어요. 러시아 귀족 집안. 그래서 이제 지주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복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뭐 4살 때 뭐 그때부터 쳤던가, 하여튼 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치니까 이제 치기에 뭐 피아노를 전공을 하게 됐고, 그 피아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주뿐만 아니라 실은 뭐 지휘나 작곡에도 관심이 있어서 음악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쪽으로도 많은 꽤나 창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뭐 집안이 처음에는 위복하게 됐으나 이제 보통 가장들이 항상 방탕한 생활을 하죠. 돼지를 치고 몰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우한 시절,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주로 유복하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1900년대 초반 러시아가 굉장히 큰 이제 역사적인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되죠. 바로 이제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1917년인가요? 그때 이제 2월 혁명,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제 봉건 그 왕조가 무너지고 황제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10월의 혁명을 통해서는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 공산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분은 이제 귀족 집안이잖아요. 영주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면은 이바노프카라고 그 모스크바에서 약간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 되게 뭐 풍부한 곡창지대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엔 되게 큰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러시아에서 음악원을 졸업하고 이제 꽤나 성공한 연주자와 음악가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영지를 가꾸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를 이제 축적을 그러니까 뭐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마디로 치면은 꽤나 뭐 그러니까 연예인이고 근데 돈도 많고 뭐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그
혁명이 벌어지면서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급 예술을 하는 그 음악가의 예술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민의 적이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서서히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분이 이제 1917년까지 뭐 갑자기 버티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서히 그 사회가 변하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달라지지.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외국도 다 원래도 이제 연주하러 외국을 많이 다녔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떠날 준비를 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뭐 이제 자기 집에서 일하던 뭐 그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일하시던 일하던 사람들이 와서 물론 정중하게 면담을 하고 가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음악 활동과 어떤 이 영주 이 재산이 그대로 이렇게 그 사회적 지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다. 사회가 막 급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유럽을 거쳐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그게 1918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갔는데 거의 무일푼으로, 왜냐하면은 뭐 자기의 모든 재산은 러시아에 놓고 가게 되다 보니까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아노로 돈을 노동자의 길로 연주 노동자의 길로 그 접어든 전만 생계를 해도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있을 때만 해도 연주자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어떤 창작자로서 이런 그렇죠. 꿈을 러시아에서 작곡을 많이 했죠, 사실. 꿈을 이렇게 펼치고 활동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자기의 딸린 식솔들, 그러니까 뭐 그때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면 유일한 자기의 재능인 피아노를 갖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라흐마니노프는 굉장히 유명한, 뭐 그때 망명 가기 전에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 뭐 키가 거의 2m에 달하고 손가락 길이가 뭐 도에서 그 라까지 다 30cm 된다고. 닿을 정도로 굉장히 거구의 무서울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연주도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연주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연주 실력에 가려서 뭐 작곡에 대해서는 조금 덜 평가받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주를 돌기 시작하는데 뭐 여기 이제 책에 따르면 1년에 한 시즌에 뭐 60회 맞아요. 이렇게씩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1년이 아니라 네. 사실상 6개월 동안의 동거라서 그렇죠. 뭐 진짜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하신 사실은 분이죠. 이제 이게 뭐 한 도시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도시를 돌면서 여기저기 하기 도니까. 때문에 도시를 돌아서 이동 시간, 가서 리허설 시간 이런 거 빼고 사실 거의 다 연주를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워낙 인기가 있던 연주자였다 보니까 그때 연주료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여기 책에 나온 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뭐 한참 많이 받을 때 회당 뭐 2,500, 3,000 뭐 이렇게 만 원 정도라고 써 있는데 그거보단 더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물가 고려해서 그 정도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더 받지 않았을까. 지금 워낙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 책이 쓰이는 그때 이후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연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이제 축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한 음악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좀 되게 인간적인 면모도 이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괴팍한 이제 우리가 자칫 그 흔히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 예술가에 대해서 이제 괴팍한거나 뭐 괴짜 혹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왜냐하면 그 본인이 대부분 예술가들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은 것을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베푸는 삶을 많이 그렇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외에서 사실 그때 이제 제정 러시아가 몰락하고 이제 그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귀족 집안과 좀 부유한 집안들은 다 이제 이렇게 이 명명을 갔는데 그때 한 뭐 그 시기에 뭐 300만 명, 뭐 이렇게 500만 명, 몇백만 명이 해외로 이제 퍼지게 되니까 근데 다들 뭐
그 자기 몸만 막 겨우 나온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되게 궁핍하게 사는 예술가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돈을 보낸 돈을 많이 뿌리셨더라고요, 돈을 이분이. 많이 뿌렸던 그런 일화들이 되게 이 책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일화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난 게 이 사실 라흐마니노프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피아노 협주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곡이 있잖아요. 어떤 거 이 말씀하시죠? 교향곡 1번. 아, 네네네. 이게 야심차게 완성을 해가지고 뭐 1897년인가에 이제 맞아요. 초연 무대에 올렸는데 정말로 처참하게 실패를 해서 음. 이 곡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맞아요. 최면 치료를 받고 이제 부활해서 쓴 게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뭐 예, 이런 되게 그런 잘 알려진 일화가 있는데 이 당시에 교향곡 1번을 초연을 했던 지휘자가 이제 그 라흐마니노프의 선배격인 글라주노프라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지휘를 하면서 악보를 자기가 막 맘대로 뜯어고치고 그래서 곡을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뭐 술에 취해서 지휘했다는 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교향곡 1번의 실패의 책임이 큰 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라흐마니노프는 심지어 공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쫄려가지고 밖에서 듣고 있다가 듣자마자 도망갔다 뭐 이런 일화도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글라주노프가 이제 자기가 그 라흐마니노프가 러시아 떠난 이후에도 러시아에 남아 있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뭐 늙고 뭐 이렇게 병들고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도 계속 그렇게 돈을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편지를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되게 인간이 됐구나. 맞아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이제 그 외부의 격변, 시대적 격변뿐만 아니라 그런 우울증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곡의 실패 때문에. 근데 뭐 실패 모르겠습니다. 그 실패라고 누가 누구한테 실패라고 평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만 그 당시에 해도 평론가들이 있었겠죠. 예, 요 라흐마니노프가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굉장히 평론가들의 힘이 셌던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되게 안 좋게 평론을 하면은 그 안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걸작들이 그래서 예전에 많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대중들이 이게 다 직접적으로 그렇죠. 반응을 예전에는 정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독점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공유를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기에 좀 뭐 그런 호평을 받으면서 이 좀 우울하고 소심한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예민한 성격이 아니에요. 거구에 걸맞지 않게. 그래서 그런 좀 면모를 엿볼 수가 있었고 또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돈을 많이 이제 벌어서 나중에는 막 스위스에 집도 사고 루체른 호숫가에 그렇죠. 돈은 많이 벌었죠, 사실. 집도 사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이렇게 풍겼고 그리고 이제 작곡과 관련해서는 그 러시아에서 일단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망명을 한 이후에 망명을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크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작곡을 하질 못하다가 연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한 6곡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망명 네. 이후에. 그래서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했던 곡 중에 아마 그 유명한 곡이 뭐 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예, 곡의 굉장히 그게 제일 유명하죠. 유명한 곡이죠. 그리고 뭐 피아노 협주곡 4번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유명하지 않은데 대중적으로는 대중적인 않았고. 않고 피아노 협주곡 4번도 이따 나중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이제 후반에 미국에서 작곡한 그런 곡들인데 그 평가를 좀 라흐마니노프는 좀 좋은 평가를 평론가들한테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당대에는 특히. 당대는 특히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뭐 당연히 평가를 하지만 이제 약간 그 고급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흐마니노프 음악 들으면 좀 되게 특히 2번 같은 걸 들으면 막 좀 느끼하다. 그러니까 좀 너무 대중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누군가가 무슨 진흙과 꿀을 섞어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잼과 꿀을 막 발라놓은 것 같다. 노래에 너무 되게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약간 좀 그 당시로 따지면은 구시대적인 노래로 들렸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그 즈음에가 되게 이제 현대로 그렇죠. 아예 현대는 아니지만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 모더니즘의 시기에서 이 뭐 나머지 그 뭐 스트라빈스키나 이분 같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현대적인 조금 음악들, 기존의 음악을 실험적인 어, 걸 많이 했죠. 그런데 반해 라마니노프는 이제 과거에 그 좀 유산과 같은 낭만주의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평론가들의 공격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본인도 약간 이제 하도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렇죠. 약간 본인이 그러니까는 러시아 출신인데 미국에서 와서 거기서도 약간 이방인 같고 음악 그 클래식 음악 장르에서도 약간 시대에 맞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스스로가 뭐 낯선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 유령 같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런 주변의 평가나 그런 스스로의 어떤 망명가로서의 어떤 그죠. 정신승리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 것 정신승리 같더라고요. 아니 되게 좀 음, 생각보다 소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정말 이분을 사랑했거든요. 좋잖아요. 들으면 좋잖아. 좋잖아. 그냥 이렇게 뭔가 가슴이 이렇게 딱 미어지잖아요. 난 그러니까 좋던데. 가장 대표적인 2번, 3번이 그렇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4번도 사실은 좀 그런 약간 재즈를 가미한 느낌이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을 한 건데, 그래서 특히 좀 2번, 3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2번이 훨씬 더 좀 대중적인 곡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들어보시면 훨씬 훨씬 더 많이 네, 훨씬 더 유명한 곡이죠. 이제 훨씬 유명한데 이제 3번이 임윤찬 아니,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고 그거는 원래도 유명했지만 너무 최근 몇 년 사이야 사실은. 그 전에도 유명한 곡이었지만 네. 임윤찬 피아니스트 우승하기 전까지는 음, 안 들어봤다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그렇죠, 거라고 나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번은 너무 그 임윤찬이 너무 곡을 뭐랄까 이렇게 다시 살아 숨쉬는 그렇죠. 곡으로 이제 맞아요. 만들어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이 되게 훨씬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는데 근데 그 3번이 훨씬 이제 치기가 어려운 맞아. 아니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예. 제일 어려운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는데. 예. 그래서 그 악마적인 난이도 이런 곡인데 영화 샤인을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아 거기 저는 나왔죠. 저는 보지는 않고 어디 뭐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서 설명하는 거 들었는데 근데 샤인이 너무 또 예. 워낙 옛날 영화라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맞아. 같긴 거기에 해. 그것도 이제 실화인데 그 데이비드 맞아요. 헬프갓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제 3번을 실제로 되게 귀신같이 치시는데 그 데이비드 헬프갓도 되게 거구에 손 엄청 맞아요. 크신 뭐 손이 엄청 그런 크죠. 스타일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분이 3번을 치고 쓰러집니다. 약간 힘들어서 기력 아니, 그러니까 소진인가요? 힘들어서 쓰러졌다기보다는 누구는 그거를 보고 이제 그 3번에 완전히 먹혔다, 완전 노래가 음악가를 먹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어마어마한 그런 좀 곡인 것 같고. 3번에 대한 일화가 하나 또 있는데 음, 이제 라흐마니노프가 이 3번을 작곡을 하고 자신이 존경을 했던 피아니스트 요제프 호프만한테 이 곡을 음. 헌정을 했다 그러는데 정작 이 호프만은 손이 작아가지고 한 번도 이 곡을 연주하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 이거는 그러니까는 라흐마니노프처럼 기교가 좋고 손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넘사벽인 사람을 위해서 작곡된 그렇죠. 곡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공연할 때 2번, 3번 공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찾아보시면 1년에 몇 많죠, 번씩 많죠. 합니다. 워낙 그래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번 뭐 실제 가서 실제 공연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그 누구지? 그 프랑스 여가수가 원래 프랑스 여가수 노래 셀린 디온이 불러서 더 유명해진 All by Myself에 나왔던 그 약간의 그 뭐지?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막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전혀 생각을 못 그 해봤네. 2번에 그 두 번째 악장이 좀 멜로디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라마니노프 재단의 그 라마니노프 후손이 가서 그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아 진짜 그 얘기가 있어요. 정도로 인정이 됐을 인정이 됐을 정도로. 정도로 생각을 예, 못 해봤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그 정도로 이제 2번은 훨씬 대중적인 곡인 거죠. 그 팝송에 쓰일 그렇죠, 그 멜로디를 그렇죠. 차용해서 쓸 영화에서도 정도로. 사실 많이 쓰였을 예, 테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되게 아까 그 음악가의 완벽 성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라흐마니노프도 보면은 정말 자신에게는 자신과 음악에 대해서는 엄청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 네. 연습하는 장면이 나온 음.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피아노 연습을 라흐마니노프가 어떻게 했나? 뭐 어디 호텔 가서 뭐 레스토랑에서 호텔 가서든 예. 뭐 어디서든 막 그 누가 이제 맞아. 천천히 연습을 엿들었는데 맞아. 누구 뭐 비올리니스트가 누가 아무튼 라흐마니노프가 연습하는 거를 엿들었는데 그 음악의 한 마디 있잖아요. 그거를 20초 동안 연주를 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거를 천천히 이렇게 계속 천천히 하고 또 빨리 했다가 막 이렇게 곡을 완전히 분해를 하고 그거를 다시 약간 자기가 재조합을 하는 약간 그래서 그런 그걸 연습하는 걸 듣는 사람은 그게 그 곡이 그 곡인지 모를 정도로 모르죠. 그렇게 늘려서 하면 모르지. 곡을 굉장히 천천히 쳐본다고 맞아요. 연습한 그게 이제 연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와, 대단하다. 약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라흐마니노프의 어떤 그 연주에 대해서 그 실제 유튜브에 보면 라흐마니노프가 연주한 네. 그 녹음들이 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음반도 있고 예. 음질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그 라흐마니노프 연주에 대해서 되게 이제 묘사된 표현들이 정말 어떤 뭐 그 라흐마니노프 연주와 그라는 인간에 대해서 황금과 강철을 조합한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주를 할 때는 특히 이렇게 곡 자체가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굉장히 뭐랄까 그 애칭판에 이렇게 뭐 이렇게 판할 때 애칭으로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그쵸. 작업을 하잖아요. 뭐 판화를 할 때 그리고 곡을 칠 때는 정말 그렇게 세밀하고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뭐 화강암처럼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그렇죠. 딱딱하죠. 네, 그렇게 친다고 이제 이 책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인상은 과학이야. 사진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정말 스토이크하고 엄근진으로 생겼죠. 근데 또 그렇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또 따뜻하고 뭐 맞아.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쾌하고 유머도 넘쳤다 그러고. 맞아요. 되게, 그래서 보면은 여자가 끊이질 않았더라고요. 역시나. 그럴 수밖에 없어. 예. 잘생기고 키 크고 돈이 있는데 음악도 잘하고 누가 마다할 쏘냐.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정말 무슨 그런 세계적인 팝밴드 같은 그렇죠, 팝밴드 그렇죠. 팝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예. 뭐 여자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부인 스쳐가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또 이게 관계가 뭐 정확히 어땠다라는 거는 또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작곡가들처럼 무슨 뮤즈가 됐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건 아니죠. 관계는 없었고 그냥 부인이 엄청 잘 케어를 맞아요. 뭐 심기 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뭔가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이 한 걸로 이제 책에는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뭐 연주가나 음악가들도 본인은 정말 음악만 하고 가족이 완전히 할 수밖에 헌신적으로 매달려서 매니지를 하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라흐마니노프가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나 뭐 하여튼 뭐 심심할 때 정말 나노 관리 조금의 기스도 용납하지 않는 차를 몰고 완벽주의. 차를 몰고 이렇게 어떤 드라이브 가는 거. 그렇죠. 그걸로 이제 그런 완벽주의의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되게 그 자동차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도 이 사람도 사실 어마어마한 자동차 광이었잖아요. 포르쉐 매니아.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레이싱 서킷 달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이 라흐마니노프가 오로지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진짜 그런 거였다면 이 카라얀은 또 약간 또 허세꾼답게 약간 포르쉐의 기계적인 완벽함과
이 오케스트라의 정겨운 하모니가 일맥상통하는 또 이렇게 포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그런 그러면서 약간 기계와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맞아요. 그런 뭐 거 되게 이런 좋아했죠.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중을 위해서 음악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라흐마니노프가. 그래서 이제 그의 곡이 아직도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포인트는 여기서 언급된 그 러시아 은혜 시대 이후에 이제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그 러시아의 어떤 문화적 자양분과 같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데 막 톨스토이 뭐 일이 안 풀리면 그치. 톨스토이한테 찾아가고 막 조언을 구하고 그 톨스토이 그런 거죠. 내가 아는 그 사람? 그리고 뭐 이제 뭐 교류했던 사람 뭐 다 뭐 호로비츠부터 그쵸. 시작해서 뭐 스트라빈스키 뭐 스크리아빈 프로코피에프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약간 라이벌 관계 그죠. 있고. 프로코피에프랑은 정말 상당한 라이벌 관계고 여기에 이제 프로코피에프가 엄청난 라마니노프를 그러니까 의식하며 살았던 것 엄청 같더라고요. 의식한 것 왜냐하면 같더라고. 둘 다 이제 그 공산주의를 피해가지고 그쵸. 이제 처지가 비슷한 예, 사람들이니까. 미국으로 갔는데 라마니노프는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고 프로코피에프는 그 대신 그 작곡가로서 되게 인정을 그렇죠. 많이 받았잖아요. 뭐 그의 음악에서 뭐 그래서 프로코피에프가 쓴 일기에 라마니노프를 얼마나 시샘하는지가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거를 보는 것도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러시아의 어떤 문화적인 그 풍부함, 유산 이런 것들이 저는 그쵸. 조금 이 책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그랬고 뭐 문학적으로는 그때 뭐 체호프, 뭐 푸시킨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 한 달에 건너면 다 알고 막 이런 친구들이고 뭐 그 발레로는 그때 뭐 다길레프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뭐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이 교류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소련에서 나와서 뭐 유럽에 자리 잡든 미국으로 자리 잡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이 고급 예술 문화의 어떤 그 리더 그렇죠. 내지는 그 중요한 축이죠. 그 어떤 선지자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다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뮨찬 피아니스트가 되게 러시아 작곡가들을 좋아한대요. 아니 근데 러시아 작곡가가 많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웬만한 사람은 다 러시아야. 그러니까 그게 차이코프스키부터 뭐 그렇죠.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러시아의 그런 그 문화적인 유산, 풍부한 문화적인 유산 속에서 라마니노프도 태어났고 그거를 이어받고 또 이렇게 했던 계승을 사람이 한 아닌가. 이런 사실 생각이 뭐 음악에 대한 뭔가 평가나 이 사람의 음악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책은 이제 라흐마니노프가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이제 망명 이후 그 부분에 조명을 한 책이었는데 사실 저 솔직히 말하면 책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고요. 그렇죠. 조금 그냥 이제 뭔가 다큐를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다큐를 보는 느낌이었다. 맞아요. 되게 이제 스토리성을 가미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쓰신 정말 작가님이. 그냥 이 편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정말 방대한 자료를 조사한 것 같기는 해요. MSG를 많이 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읽을 때는 조금 좀 퍽퍽하다. 근데 다만 이제 라마니노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좋아하는 분들은 저는 그 누구랑 어떻게 교류하고 이게 그쵸, 너무 그쵸. 다 약간 아는 뒷얘기잖아. 다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예.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러시아 작곡가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죠.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책을 한번 맞아요.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면 책을 한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기 뭐 이런 걸 읽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고전이나 옛날 사람들은 좀 자료가 많이 그렇죠.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작곡가들은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음악을 더 재밌게 듣는데 도움이 그렇죠.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나시면 라흐마니노프의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보다는 곡을 듣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교향곡 1번을 한번 찾아서 들어볼까 싶어요. 도대체 어땠길래 그렇게까지 난리였나. 아, 저는 좀 여기에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우리를 왜 대중 가수를 치면 그분의 그 불멸의 히트곡 같은 C샵. 불멸의 히트곡 무슨 콘서트를 해도 그 노래를 불러주길 바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성시경 콘서트를 가면 항상 두 사람을 불러주길 그렇죠, 원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분이 콘서트를 하면은 그 C샵 뭐 그 마이너 전주곡인가? 네네. 예, 그거 한 4분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틀어서 들어봤는데 네. 아는 노래더라고요. 이게 하도 이거구나. 많이 나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 함께 읽어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